역사는 최태성! 네. 여기 사진 찍으러 요즘 그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꼭 이 포즈 해달라고. 그럼 전 얘기하죠. 학생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홍길동입니다. 그럼 같이 외칩니다. 역사는 홍길동!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데 굉장히 바쁘죠. 제가 앞에서 공부하는 팁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집중이 잘 안 되고 산만한 친구들은 2대1 원칙을 한번 써봐라. 2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거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놓치지 말기면 20분은 진짜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을 딱 옆에 놓으면 딸랑 딸랑 뭐 이렇게 막 자꾸 와. 그럼 이게 뭐지? 이렇게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귀한 20분이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수리방의 개혁, 또 버풍왕의 개혁, 그런 어떤 그 개혁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변화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얻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얻고 싶은 거 다 얻을 수 없다는 이 명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 그게 있다면 거기에 먼저 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제가 이 조선의 정치 흐름을 쭉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기억해 보세요. 조선을 건국했던 혁명파 사대부들, 중앙집권 추구해가지고 그들이 결국 15세기 훈구 세력들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향촌에 낙향했던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들이 향촌에서 세력을 키워갔죠. 유향수, 서원, 향야. 그러면서 중앙으로 서서히 올라왔어. 삼사를 장악하면서 훈구를 공격하다가 당했지. 그게 사화야. 하지만 종국에 결국 이 살인들이 정권을 잡았어. 그게 언제다? 16세기다. 오케이? 자, 이 살인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들이 붕당 정치를 이끌어 나간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16세기 이후의 붕당 정치. 그리고 오늘 배울 게 뭐냐면 17세기 예송 정치, 18세기 탕평 정치, 19세기 세도 정치. 이 순서를 배울 거예요. 붕당, 예송, 탕평, 세도. 자, 요게 이제 16, 17, 18, 19 대략 요런 어떤 순서대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사림이 드디어 권력을 장악했어요. 네, 정말 대단한 집념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림들이 운영했던 정치 형태를 우리는 무엇이다? 바로 벗붕자, 벗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형성하는 붕당 정치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사림들이 이게 자기들끼리 어떤 뭐 학문적인 어떤 그 색깔이나든지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뉜다고요. 어떻게 나뉘냐면 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인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돼요.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요, 집권 여당은 뭐 더불어민주당, 그죠? 그다음에 뭐 야당에는 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뭐 이런 당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동서남북 방향을 따가지고 왜 그러냐면 동인당의 영수, 동인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동쪽에 살고 있어서, 서인당의 영수, 서인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서쪽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이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냥 살고 있는 쪽 이름을 따가지고 동인당, 서인당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게 된 그 계기가 뭐였냐면요. 일단 지금 살인들의 숫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쭉 연결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의 관직은 한정돼 있잖아. 이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 자리,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그 자리, 그걸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대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요. 네, 바로 이조전랑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조는요, 이호 예병형 공할 때 그 이조예요. 이조에 전랑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이조 전랑이 바로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지하려고 난리가 난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요. 또 다른 이유로는 척신잔재.
그 앞에 여러분들 훈구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훈구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주 과감하게 도려내자라고 하는 쪽이 동인이고요.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정치 보복 때 우리 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 서인 쪽. 그렇게 해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의견이 어떤 대립되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동인과 서인 나뉘게 되는데 이 모습들이 쭉 연결되다가 다시 이 동인당이 또 나뉘어요. 자, 어떻게 나뉘냐면 동인당이 바로 북인당과 그리고 남인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게 돼요. 이게 계기도 뭐였냐면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그 이 정철과 정열입 때문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정열입과 정철. 여기서 연결되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원래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서인이에요. 서인당이었는데 이 정열입이 동인으로 가버리네. 그러니까 이 서인 쪽에서 렁 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정열입이라는 사람, 일단 여러분들 동인과 서인 중에서는요, 이 동인이 일단은 권력을 장악하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인 듯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열입이 동인 쪽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인 쪽 야당일 수 있는데 이 정열입이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술 훈련을 했어요. 그 무술 훈련이 바로 역모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조선시대 역모 이렇게 보면요, 이거 역모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정열입과 이 동인들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죽는데 그 피를 묻혔던 장본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정철이에요. 여러분들 정철,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 되게 유명한 그 가사문학의 대가잖아요. 문학가 굉장히 근사해 보이죠? 정치인 정철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너무 달라요. 정치인 정철은 손에 피를 철철 묻히면서 이 동인 세력들을 그냥 정말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앞에 있었던 4대 사화 때 피해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이 바로 이 정철이 바로 이 동인들을 공격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동인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벼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정철이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선조예요, 선조. 이 선조한테 이제 세자 책봉하십시오라고 세자를 책봉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거 건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러자 선조가 열받은 거예요. 야! 너 아직 젊어. 왜 벌써 세자 책봉해? 약간 선조 좀 약간 이상하시잖아요. 당연히 세자 책봉 해야 되는 건데 뭔가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거야. 이래가지고 서인들이 또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 동인들이 옳다구나! 그때 우리 다녔으니까 한번 너희들 한번 다녀봐!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때 강경파 확실히 우리 한번 서력을 하자 라고 하는 쪽이 북인이었고요. 남인 쪽은 정치는 그러면 안 돼. 정치보복은 또 정치보복을 낳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뉘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1592년 뭐가 벌어지죠? 1592년 네, 바로 임진왜란이 벌어집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벌어지면서 이 북인당과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그 인물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 이 광해군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죠. 자, 어떤 행적들이 있냐면 먼저 이 광해의 행적을 한번 좀 살펴보면 갑니다. 자, 먼저 당시에 여러분들 후금이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그 후금과 명 사이에서 임진왜란이 이제 끝나면서 명이 이제 쇠퇴하고 후금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 사이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다가 이 광해는요 중립 외교 노선을 표방합니다. 중립 외교 노선을 표방하죠. 그리고 조세 공납역 세금 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공납은 여러분들 특산물 내는 건데 이게 힘들어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쌀로 내도록 하는,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 더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대동법이라는 걸 시행을 해요. 자, 이렇게 혁격한 어떤 그 치적이 바로 이 광해가 있었죠. 하지만 이런 치적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오점도 있어요. 자, 뭐였냐면 바로 자신의 동생 영창대군을
영창대군을 증살, 쪄 죽여요. 어우, 너무 잔인하죠. 왜냐하면 영창대군이 선조의 직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조선시대 왕자로 태어나는 건 정말 불행해요. 왜냐하면 왕이 되지 못하면 그 왕자는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 어떻게 보면 광해의 또 배다른 어머니일 수 있겠죠. 바로 그 인목대비를요. 인목대비를 폐위시킵니다. 인목대비를 지금의 덕수궁에 폐위를 시키고 있더라. 이게 바로 광해의 모습이에요. 이러면서 어떻게 어머니를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이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광해를 쫓아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요? 네, 그 사건이 바로 이 서인이 주도했던 네, 바로 인조반정이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이렇게 광해를 공격했던 인조반정. 이 인조반정에서는요, 바로 이 남인들도 함께 연합해서 몰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목대비 폐위나 영창대군 어떤 죽인 어떤 이런 사건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인조반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조반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북인과 광해는요, 이것 때문에 역사에서 이렇게 지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겪게 되고요. 남은 건 이제 남인과 서인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 남인과 서인이 또 붕당 정치를 전개하는데 그때 전개했던 사건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예송 논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예송 논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예법과 관련된 그런 논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예법과 관련된 논쟁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요, 아니 굳이 절해야 돼? 굳이 절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게 예법과 관련된 논쟁을 펼치면서 누구의 예법이 맞느냐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송 논쟁이라는 겁니다. 이 예송 논쟁이 전개된 그 시점은 어느 왕 때였냐면요, 바로 현종 때. 현종 때 치러집니다. 이 예송 논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전개될 거예요. 바로 여기 지금 여러분 남인들 있죠. 이 남인들, 이 남인들이 쭉 연결됩니다. 예송 논쟁을 거치면서 이들의 어떤 주장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뭘 주장하냐면, 제가 왜 여긴 두껍게 쓰냐면 서인 측이 제가 일단 조선시대 어떤 주류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을 좀 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남인 측은 이게 지금 어떤 사건과 연결되냐면 현종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효종이에요. 이 효종이 죽었을 때, 그리고 효종의 아내 효종비가 또 죽었을 때, 이때 어떻게 상복을 입어야 하느냐, 그 어머니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라는 게 지금 논쟁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효종이 죽었어. 자, 과연 그의 어머니, 자의대비라고 하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과연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효종은 여러분들 그 인조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인조의 첫 번째 아들이 소현세자입니다. 근데 소현세자, 그 다음에 이게 효종 같은 경우, 소현세자는 결국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몸이 약해서 죽어요. 그 둘째인 바로 이 효종이 이제 왕이 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효종 둘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가 죽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그의 어머니는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예법에 의한다면 1년 입도록 되어 있어요. 장남인 경우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서인 측은 예법에 의하면 효종 둘째잖아, 그러니까 1년 입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남인은 뭘 얘기하냐면, 둘째 맞는데 왕 아니냐, 왕은 좀 특별한 케이스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장남 대우를 해줘야 된다, 왕은 다르니까 라고 해서 3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송 논쟁의 모습입니다. 현종은요, 고민하다가
뭐 일단 뭐 집권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정신이 없겠죠. 일단 예법에 의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바로 1년. 1년 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서인이 이긴 듯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또 이 효중의 아내가 돌아가시네. 어머니 살아계시고 시어머니 살아계시고 그럼 그 시어머니 또 과연 상복을 얼마에 입어야 되느냐. 또 예법에 의한다면 장남의 며느리인 경우에는 1년, 장남의 며느리가 아닌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서인 쪽에서는 뭘 고민을 해. 9개월 입으면 되지. 9개월을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남인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자꾸 이렇게 왕인데 왕은 좀 스페셜한데 그의 부인이니까 1년 장남 며느리 기준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1년 주장해요. 근데 현종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쪽 이 서인 쪽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사대부나 왕이나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죠? 첫째고 둘째고 원의 어떤 예법에 따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상당히 신권 우위적인 어떤 그런 발상이다.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예송 논쟁의 전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예송 논쟁을 거치면서 붕당 정치의 일환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때는 여러분들 모든 권력을 독점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건 아니에요. 네. 서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서인이 다수였지만 남인도 있었죠. 남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남인이 다수였겠지만 서인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서로 공존하는 공존의 틀을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예송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논쟁을 보면서 참 쓸데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념이에요. 이데올로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다는 얘기죠. 이것 갖고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뜨거웠다. 지금 우리가 볼 땐 근데 그렇게 안 뜨겁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도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아주 뜨겁게 논쟁이 붙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100년, 200년 지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 뜨거운 것들을 그렇게 뜨겁게 인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뜨겁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은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해 주는 어떤 그런 측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예송 논쟁을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때 너무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양란 이후에 펼쳐졌던 예송 논쟁, 붕당 정치의 일환 속에서 펼쳐진 모습이었습니다. (16세기의)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 때문에 한바탕 붙었던 남인과 서인이 붙었던 예송 논쟁. 그리고 나서 이제 뒤를 이어서요 숙종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숙종은 여러분들 완전히 제가 볼 때 조선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왕이 바로 숙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통성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이게 적장자 계승한 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숙종은 그 적장자 계승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건드리질 못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그 서인들을 이끌고 있었던 그 영수, 대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송시열, 우암 송시열에 의한 인물인데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정말 엄청난 존재. 그런데 그 엄청난 존재 우암 송시열을 14살짜리 숙종, 중학생밖에 안 되는 그 숙종이 송시열에게 벌을 줄 것을 명합니다. 와, 대단해요. 아니 중학생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친구가 그 시대에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 우암 송시열을 벌 줄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뿜어냈던 인물이 바로 숙종이다라는 거예요. 이 숙종은요 자신의 왕권을 어느 식으로 이게 조절해 나가냐면 이 붕당들 있잖아요. 그 붕당들을 이번엔 여기에 힘을 실어줬다가 그 힘을 다시 회수해. 그리고 여기 나눠줘. 다시 회수해. 여기 나눠줘.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왕의 눈치만 보고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것들을 바로 환국정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환국정쟁은 주로 숙종 17세기에 벌어진 어떤 그런 모습인데 환자가 뭐냐면 바뀌는 한자예요. 국면이 확확 바뀐다는 얘기죠. 숙종이 오늘은 너희가 해. 내일은 너희가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면이 확확 바뀐다라고 해서 환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드디어 이제 환국 정쟁의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어떤 정리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까지는요 공존해 왔어요.
공존해 왔어요. 바로 이 환국 정쟁을 거쳐 가지고 이제 그 공존의 틀이 깨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환국은 주로 이제 숙종 때 보여진 모습인데, 환국 정쟁의 핵심은 뭐냐면요. 환국 정쟁의 핵심은 바로 일당 전제예요. 이 당시 여기의 핵심은 일당, 한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일당 전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붕당 정치는 공존했잖아. 이제 없어. 그냥 우리가 다 권력 갖는 거야. 이런 모습 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남인이 결국 사라집니다. 권력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서인밖에 없네요. 그죠? 남은 것은 서인밖에. 그래서 제가 이 서인을 이 주류 세력으로 분류를 지금 계속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서인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 승리자는 바로 이 서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인이 다시 또 나뉘게 됩니다. 자, 이 서인이 어떻게 나뉘냐면요. 이 서인이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게 돼요.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소장파, 노장파 아시죠? 소장파는 왜 젊은 사람들이 좀 주로 그룹이 되는 거고, 노장파는 좀 이렇게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이 그룹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게 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론 측은 나중에 숙종의 아들 경종과 영조가 있거든요. 이 소론 쪽은 경종 쪽을 지지하는 쪽이고요. 노론은 영조 측을 지지하는 이런 모습들로 또 나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어쨌건 이 모습이 바로 숙종 때 있었던 환국 정쟁의 모습이다. 어쨌건 이 숙종은요, 이렇게 당을 확 바꿔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코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서로 상호 간에 타협을 하면서 공존을 하면서 가는 어떤 그 모습들이 건강한 모습들이지, 이렇게 그냥 확 국면을 바꿔가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죽어야 되는 거야. 사생결단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면서 사실은 이 환국정쟁 때 보여지고 있는 어떤 당쟁의 모습들, 당쟁의 폐해들이 이 기간 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이거 너무 심각해.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결국 이 환국정쟁의 어떤 그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정치 형태가 바로 그게 탕평정치가 되는 거예요. 자, 환국정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탕평정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 탕평 정치가 되겠습니다. 숙종 때 있었던 그 환국정쟁의 어떤 문제점들, 이거 너무 심하다, 야. 사생결단의 어떤 이런 정치풍토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골고루 등용하자라고 하는 탕평 정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영조와 정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전기에 이 왕에 대한 시험 문제는 꼭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수능에서. 조선 전기에 어느 왕이 나올까요? 제일 시험 빈도가 높은 왕이 바로 당연히 세종입니다. 당연히 세종인데,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 바로 이제 오늘 배울 파트, 이 파트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탕평 정치를 행했던 인물, 영조와 그리고 정조. 영조와 정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개된 시기는 18세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영조입니다. 영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입니다. 영조. 자, 이 영조는요, 정말 일단 조선시대 가장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게 여러분들 신하들이 나이가 많고 이 왕이 나이가 적어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게 영조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조가, 야, 이게 지금 도대체 뭐야? 너들 왜 이렇게 싸워?
라고 하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조가 완벽한 어떤 중립을 취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영조는 노론이 밀어줘가지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노론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노력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 영조는요, 뭘 했냐면 살림 세력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살림 세력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송시열 같은 인물들. 그러니까 딱 배후에서 그 여론을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인정하지 않아요. 왜? 영조가 제일 대빵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많이 배웠으니까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살림이다. 야, 네가 누가 살림이야? 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저런 어떤 여러 당들의 그 근거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저 살인들이 중앙정계에 등장한 데 있을 때 여러 그 향초에서 그 배경이 되었던 게 바로 유향소, 서원, 향약 이런 거라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거지가 되는 것이 어디예요? 서원이잖아. 그래서 이 서원을 전격적으로 정리합니다. 서원에 대한 정리 사업. 두둑두둑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두둑두둑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서원 정리 사업. 요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때도 서원 정리 사업을 전개하는 모습들을 한번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조와 흥선대원군은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원 정리의 모습들. 저 강력한 왕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랬냐면 역시 뭔가 항상 이 강력한 왕권을 보이려면 법을 한번 정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만든 법전이 있습니다. 그 법전이 뭐냐면 바로 속대전이라는 거예요. 예. 경국대전의 속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속대전. 이라는 것을 가능하고 있더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랬냐면 여러분들 영조 때 그 경제 정책이 뭐였냐면 이제 배울 거예요. 경제 파트 가면 왜 조세 공납 역 있잖아요. 공납에 대해서는 지금 광해군대 대동법을 받겠다 그랬죠. 조세 공납 역에서는요 뭘 바꿨냐면 균역법으로 이제 영조 때 바꿔요. 균역법으로 영조 때 바꾸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금을 세금을 감세 깎아주는 거예요. 반으로 깎아줘요. 어마어마한 디스카운트. 대박. 이런 식으로 해서 영조 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조 비극적인 거죠. 자기 아들을 뒤져가도 죽이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너뛰고 그의 손자가 왕위에 올라옵니다. 그의 손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정조였죠. 자, 이 정조는요. 일단 여러분들 그 자기 아버지 죽이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아랑 됐던 사람들이 노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론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정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죠? 자, 이 정조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오른팔들을 좀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오른팔들이 교육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규장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규장각이라는 겁니다. 이 규장각이라는 곳에서 초계 문신들을 양성해요. 초는 뭐냐면 초청하다, 초빙하다. 그래서 계몽시킨다는 얘기예요. 데려와서 계몽시킨 그런 문신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오른팔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규장각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어떤 인재뿐만 아니라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을 양성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장용영이라는 그런 군인들도 양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뭐니 해도 그 자기 아버지를 복권시키는 거.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복권시키는 게 이 정조의 가장 큰 숙명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수원 화성, 아버지의 무덤을 찾겠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수원 화성을 또 축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원 화성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원 화성 하면 여러분들 잊지 마실 게 뭐냐면 가는 과정 속에서 배다리, 그죠? 배다리도 놓게 되고 또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기계 거중기, 그죠? 이런 것들이 여기 연결되겠죠. 다 정약용과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그리고 이제 또 법전도 하나 또 정비를 해놓습니다. 그 법전이 뭐냐면 바로 대전 통편이라는 거예요. 대전 통편 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전에서 꼭 기억할 게 조선전기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그리고 정조 때 대전 통편 또 배울 거예요.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 요거는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조 때 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신해년에 통하게 해준 게 있어요. 통하게 해준 게.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한다 라고 하는 신해년 통공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시전상인들의 난전권을 폐지한다. 이게 바로 신해년 통공정책이에요. 뭐냐면 시전상인들은요, 종로에서 물건 팔고 있는 상인들인데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상행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국가가 원하는 걸 납품을 해주겠죠. 그런데 그 대가로 그 앞에서 좌판 깔고 무허가로 이 장사를 하면요, 그들을 장사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걸 뭐라면 금한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전을 피는 것을 금하는 권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누구나 다 장사할 수 있도록 특권 세력이 없도록 넓힌 것이죠. 이것도 역시 뭐 어떻게 본다면 시대의 어떤 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사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투명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의 어떤 근대적 특징들을 평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 어떻게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발전한 사회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여기 이 금난정권,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역시 바로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정조 때 이런 정책들은 또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정조 때의 탕평정치고요. 이게 바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정치 형태. 붕당정치, 예속논쟁, 환국정쟁, 탕평정치, 그리고 세도정치로 연결되겠죠. 19세기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또 막바지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 막바지 오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죠. 부정과 비리입니다. 그죠? 이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면서 결국 그 사회,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19세기 주로 전개되었던 이 세도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도 정치는 사실은 정조가 몇 년도에 죽게 되냐면 1800년에 정확히 1800년, 즉 19세기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잖아요. 그 길목에서 정조가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조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순조, 그 다음이 뭐 헌종, 그 다음에 어떤 철종, 이렇게 연결된 어떤 그런 모습들일 텐데, 정조가 1800년에, 왜 정조야? 세도정치지. 정조가 이 1800년에 죽게 되면서 너무 똑똑한 사람이 죽으니까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라. 예. 아들은 또 너무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에게 집중되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빠져버리면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정조 때는 이제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정조가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죽게 되면서 결국 정조란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이러면서 그 안에 부정과 비리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더라. 이러면서 나온 게 세도정치가 되겠습니다. 이 세도정치는요, 바로 소수가문. 소수가문. 뭐 대표적인 가문이 있다면 안동 김씨, 풍양 조씨와 같은 이 소수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특히 어디를 장악하냐면요, 바로 비변사. 이 소수 가문이 장악한 곳이 어디였냐면
네, 이 소수 가문이 장악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비변사. 이 비변사 여러분들 어떤 곳이냐면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들 조선의 중앙행정조직은 의정부 6조 체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즉 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 전쟁이 벌어지잖아. 그 양날 거치면서 똑같아요. 고려시대 때도 왜 계속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성 육부 체제가 있었지만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 어디였어요? 그게 바로 도병마사였잖아. 도병마사. 병마사가 그 양계에 파견된 지방관이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왜 병마사를 이제 관리하는 어떤 그런 회의가 중요했냐면 전쟁이 많이 벌어지니까. 똑같아요. 비변사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변방지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계속 변방지역에서 뭔가 쳐들어오니까 이곳에서 결정하는 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도병마사처럼. 그러면서 양란을 거치면서 비변사의 권위가 굉장히 올라왔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면서 의정부 6조 체제가 유명무실해진다고요. 그 유명무실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비변사 때문입니다. 이 비변사,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 있는 이 비변사를 소수원이 다 장악해버리는 거야. 다 장악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비변사를 장악했던 이 소수 가문이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부정과 비리죠. 바로 이 매관 매직을 행하게 됩니다. 이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매관 매직이 행해지는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돈을 주고 샀어. 그래, 나 그래서 사도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준 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뽑아? 백성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뽑아? 세금을 거둘 때 더 많이 걷겠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삼정의 문란, 바로 삼정의 문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삼정의 문란. 자, 삼정의 문란하니까 또 삼정이 뭔지 모르겠죠.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농민들이 내는 세금 책임이 뭐라 그랬죠? 조세공납역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이 삼정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바로 전정. 이게 쌀로 내는 세금이에요. 군정. 포로 내는 세금이에요. 군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세공납역 말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빈민고유 제도인 그 환곡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건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납득하는 건데 관리들이 장난을 치는 거야. 봄에 곡식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 무조건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엄청난 고리대로 뜯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환곡이라 그래요. 네, 이 전정, 군정, 환곡 이걸 바로 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치 체제가 총체적인 문란을 겪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세도 정치 시기에 나타난 모습들이다 라는 것이죠. 네, 이거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매관매직하면서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 속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19세기 정말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러니까 여러분들 살 수 있겠냐고. 이런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기층 민중들이 살 수 있겠냐고요. 못 살지. 이러니까 결국 이런 삼정의 문란 속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저항하는 바로 이 세도 정치에 저항하는 저항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19세기 초입니다. 네, 19세기 초에 있었던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홍경래의 난이라는 거예요. 홍경래의 난.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이라는 건데 이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특히나 홍경래의 난에서는요. 바로 서북민들의 어떤 차별. 서북민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화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 평안도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 사람들을 되게 차별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이죠. 그죠?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요, 뭐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또 원천 봉쇄된다거나, 심지어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요, 저 한양에 살고 있는 노비 천민 아니야. 천민이 막 이 서북 지역 사람들한테 반말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차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게 되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적용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중반으로 가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임술 농민 봉기가 시작됩니다. 임술 농민 봉기.
자, 이 임술농민 봉기는요, 어디서 출발했냐면 진주에서 출발해. 진주에서. 특히 저 세도 정치하에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들고 일어난 사건. 결국 이제 이렇게 이 임술농민 봉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임술농민 봉기를 어떤 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이게 뭔가 이들의 어떤 요구를 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삼정이정청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삼정이정청.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겠다 라고 해서 만든 관청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더라. 그러나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들 후반에 가면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농민운동의 어떤 그 절정을 그래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강원도 지역 이유니까 그거는 근대사 파트 가면 다시 한번 배우시게 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조선왕조 500년의 어떤 그 정치 흐름들을 쭉 한번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림이 정권을 잡은 이후 붕당정치, 예속논쟁, 환국정쟁, 탕평정치, 세도정치 흐름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광해군, 중립외교와 대동법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예속논쟁에 걸쳐서 환국정쟁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탕평정치. 완전 잘 나오죠. 탕평정치 영조와 정조 때 시행됐던 것. 영조가 무엇을 했고 정조가 무엇을 했는지. 특히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용영, 수원화성은 완전 시험 단골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 바로 이 세도정치, 소수가문에 의한 권력 독점이 이루어지게 되죠.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부정과 비리가 나오면서 삼정 문란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들이 바로 이렇게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봉기로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요 상당히 비슷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뭔가 새로운 나라를 한번 세워보려고 했던 조선 초기 어떤 그 첫마음은 변질되었고 이제 무너지는 모습들, 부정과 비리로 점철된 역사가 늘 그래왔듯이 한 왕조의 마지막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치 파트였고요. 자, 이제 과연 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들의 외교 정책은 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